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해드렸듯이 CA로 파생 상품의 위험과 그리고 이것이 향후 대한민국 가계부채 내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멤버십 관련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3,000명 정도의 의사가 있으면 진행을 하려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더 많은 분들이 이 멤버십 기능에 대한 찬성 또는 지지의 의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이 멤버십 관련 가입 버튼이 영상 하단에 다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지금 활성화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어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PC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크롬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들어왔을 때만 이렇게 가입 버튼이 영상 하단에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상 하단에 가입 버튼이 새로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 하단에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어려운 방법으로 돼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이제 버튼 하나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전에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이전까지 올라왔던 이 영상들은 계속 다 전체 공개입니다. 전체 공개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라가는 월요일, 수요일 영상도 다 전체 공개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 영상이라고 해서 뭐 대충 만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영상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기존대로 똑같이 이 채널 취지대로 웬만한 그 금융을 모르시는 분들,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어떤 문제들이 지금 표면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행 상황들, 그리고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정보는 다 제공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지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영상이 이제 주로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의사를 보내주신 분들은 거꾸로 말하자면 이 채널의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겠다라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시장 분석이라든지 기타 정보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정보들이 올라올 때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이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멤버십 전용 영상이라 할지라도 그 영상이 계속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한 달 정도로 딜레이를 잡으려고 했는데 2주만 지나면 다 전체 공개로 다 전환이 될 겁니다. 2주가 넘은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천천히 뭐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 뭐 주기적으로 들어와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차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뭐 기존과 크게 달라진 거 없구나라고 이제 느낄 정도로 저도 이제 채널 관리를 잘 할 거고요. 그리고 뭐 멤버십 영상이든 전체 영상이든 상관없이 이용자 차단 삭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욕설, 비난, 여기는 뭐 폄하하고 비꼬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거기에 추가로 왜곡하고 확대 해석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원론적으로 다 차단 또는 삭제가 됩니다. 그거는 앞으로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CLO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CDO라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CDO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CDO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나 뭐 그 외 금융회사의 대출 채권 등을 한데 묶어서 유동화시킨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무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이것을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금융 기법인데, 대부분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을 하거나 또는 신용 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처음에 은행들이 뭐 가지고 있는 여러 대출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동차 대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도 있을 거고, 상업대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론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일단 리스트업을 쭉 합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이 리스트업된 이 내용들을 이제 잘 이제 관리를 해서 이 투자은행 있잖아요. 투자은행과 딜을 합니다. 딜을. 이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은행들이 이렇게 풀링을 해준 이 자산 목록들을 이제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그래서 크게는 뭐 시니어 등급, 그리고 메저닌 등급, 그리고 뭐 이쿼티 등급,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시니어 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등급입니다. 주로 등급이 AA, 트리플 A죠. 트리플 A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등급 자체가. 그래서 등급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고 대신 수익률은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메저닌 등급은 이제 AA 등급, 여기서부터 뭐 BB 등급, 뭐 이 정도까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등급으로 이제 구성된 이 메저닌 등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시니어 등급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쿼티 등급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쓰레기 등급입니다. 쓰레기 등급. 이 등급조차 매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쓰레기 등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높습니다. 대신 리스크가 높은 만큼 정말로 정말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들을 이제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하죠.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하면은 이제 여러 다양한 투자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 그룹마다 위험 욕구가 다 다를 텐데, 통상적으로 연기금과 같은 안정적으로 조금 자금을 운영을 해야 되는 기관들은 이제 시니어 등급을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뭐 은행이나 금융기관, 기타 뭐 펀드 자금들은 메저닌 등급을 이용할 거고, 그리고 정말로 공격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 그룹들은 이쿼티도 같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CDO가 만들어지고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CDO 구조 같은 경우는 특히 기초자산이 주택 저당 증권입니다. MBS. 모기지 시장의 그 대출 채무를 기초 자산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의 MBS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MBS 채권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부실이 좀 높은 것들, 그러니까 AA 등급 같이 정말로 부실 위험이 없는 것들 말고 좀 위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구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시켜서 그 내부 자체에서 다시 등급을 AA 등급, 그리고 AA부터 B등급까지 메저닌 등급, 그리고 그 밑에 이쿼티 등급, 이렇게 나눠서 구조화를 시키는데, 여기서 구조화 시킨 것 중에서도 이 메저닌 등급 있잖아요. 특히 B등급에서 BBB 등급, 요것만 또 다시 뽑아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B등급부터 BBB 등급의 이런 부실 위험이 있는 이 MBS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구조화하여 AA 등급, 그리고 AA부터 BB 등급, B등급, 그리고 그 기타 나머지 이쿼티 등급, 이렇게 나눠서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또 무한 복제가 가능하겠죠. 또 여기서
요만큼을 또 따로 모아서 CDO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복제가 가능해요. 무한 복제.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조금 안전하게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서 시니어 등급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CDO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등급이라고 해도 이게 몇 번이나 복제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투자자가. 정말로 쓰레기들을 모아서 만든 AAA 등급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가 계속 커지는 바람에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이 된 겁니다. 한번 MBS에서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고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연체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 기초자산으로 만든 CDO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타격을 받은 것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무너집니다. 가장 등급이 낮은 것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차례차례 무너지면서 그런데 이 CDO 같은 경우는 제가 무한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도 없고 대응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당시. 그래서 그렇게 큰 위기를 만들어낸 거고요. 여기에 투자한 많은 투자 은행들도 엄청난 손실을 입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리먼 브라더스였고 그래서 CDO가 어쨌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이제 위 등급으로 갈수록 이제 라스트 로스 그리고 밑에 등급으로 갈수록 퍼스트 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쨌든 여기 이자를 지급을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채권과 관련된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자율을 지급을 합니다. 이자율을 지급을 하는데 가장 윗등급부터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여기가 지급이 완료되면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급이 돼요. 그래서 위험이 가장 높은 이쿼티 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이자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MBS 시장에서 연체율이 발생을 해서 누군가 이제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된다면 이자를 이제 못 내는 경우잖아요. 그 경우가. 그러면 결국 CDO 구조에서 봤을 때는 이 맨 마지막 하위 단계부터 이자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도가 되겠죠. 여기가 부도가 되면 위쪽 단계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야겠죠. 위험성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빵꾸가 나오면서 다단계로 도미노로 그냥 쭉 붕괴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LO가 붕괴될 때는 CDO가 붕괴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CLO도 B등급부터 BB 등급의 기업 대출 채무를 이제 기초 자산으로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이 CLO에 투자한 상품들 중에서 가장 밑에 등급, 이쿼티 등급이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가장 밑에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여기서 이제 다 디폴트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쿼티에서 디폴트가 나오면 당연히 BB 등급이 그 다음 디폴트가 될 겁니다. BB 등급이 디폴트가 되면 당연히 또 BBB 등급으로 전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도미노는 확산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DO가 이제 붕괴되었던 그 당시 이 과정을 정말로 잘 묘사한 영화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빅쇼트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구조화된 모델을 가지고 이 과정을 정말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의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CLO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CDO 같은 경우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파생 상품인데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와 탐욕의 끝판왕이었습니다. CDO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무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요것들을 잘 안 팔리는 부실점이 굉장히 높아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서 또 요렇게 똑같이 등급을 매겨서 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AAA 등급이라고 해도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등급이 높고 안전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뭐 3번 복제될 수도 있고 4번 복제된 상품일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복제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CDO가 뭐 AAA 등급이든 뭐 AA 등급이든 상관없이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파생 상품이 그런 금융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CDO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부채 담보 증권, 그 중에서도 MBS를 기초 자산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거고,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 이러한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CLO입니다. 단, CLO 같은 경우는 CDO처럼 똑같은 구조로 계속 복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CDO보다는 일단,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성은 낮습니다, CLO가. CDO보다 좀 더 안전해요. 하지만 문제는 대출의 질. 이 CDO 같은 경우에는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이거든요. 이것을 좀 직역을 하자면. 그리고 이 담보가 되는 대출 채권은 대부분 기업 채무를 기초 자산으로 합니다. 지금의 이 CLO는. 근데 기업들이 대출을 발행을 할 때, 대출을 받을 때 이 대출의 질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작년에 그 하워드 막스의 메모, 아마 37편, 37편과 38편을 통해서 제가 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대출을 얼마나 무분별하게, 그리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질 낮게 대출이 됐는지 아마 기억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근 영상을 보신 분들은 특히 38번 영상을 다시 보면 될 겁니다. 기업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지. 그래서 대출의 질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문제고, 대출의 질이 낮다라는 문제는 리스크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보물의 담보력으로만 기준을 한다면 CDO 같은 경우에는 주택입니다. 주택이 담보물이에요. 근데 CLO의 담보력은 당연히 주택보다 높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담보력으로 기준을 한다면 CDO보다 CLO가 훨씬 더 위험하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CDO보다는 안전하지만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게 CLO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이제 미국 금융시장협회에서 제공한 데이터인데, 과거 CDO 그리고 계속 복제를 해서 만들었던 CDO의 그 규모는 대략적으로 이 CDO가 CDO와 거기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복제된 상품의 그 CDO를 다 합산했을 때는 약 8천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 지금 이 데이터는 2018년까지거든요. 2018년까지인데 CLO의 규모가 6천억이 넘었었어요. 6천억이 넘었는데 지금 2019년 합계는 안 들어간 겁니다. 2019년 합계가 안 들어간 건데, 블룸버그에서 2018년 말에 이것을 좀 예상을 해 놓은 게 있었어요. 예상을 해 놓은 게 있었는데, 아마 2019년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수준의 CLO가 발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상해놨던 거는 이제 약 2019년에만 1200억 달러가 넘게 발행이 될 거다 예상을 해놨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 지금쯤 아마 이 언저리에 있을 겁니다. 이 언저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7천억에서 8천억 사이, 요 사이에 위치해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2019년이 완료가 되면 이 통계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규모만 보자면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그때의 규모랑 이제 얼추 비슷해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부실화돼서 붕괴될 때 그 파급력은 최소한 2008년이랑 비슷한 수준이 되겠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회사채 시장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가 아닙니다. 가계부채가 아니에요. 기업의 부채입니다. 올 초부터 주기적으로 제가 건드라크의 웹캐스트를 통해서 회사채 부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데이터를 다 보여드리고 분석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다 합쳐서, 특히 미국이 더 심각하지만 어쨌든 미국과 유럽 모두 다 합쳐서 회사채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의 BBB 등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회사채 그 시장의 대부분이 시니어 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안전합니다. 분명히 안전할 거예요. 그런데 BBB 등급이 50%가 넘은 상태입니다. 2019년에는. 그래서 자칫 까딱하다가는 이 BBB 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의 가장 말단에 있는 등급이잖아요. 이거 자칫하면 대량으로 투기 등급으로 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리고 CLO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에 제가 기업들의 대출 채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들의 대출 연체가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의 대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저신용 등급의 회사들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이 CLO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CLO 자체는 우량 기업들의 기업 채무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CDO처럼 저신용의 기업들의 채무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기업들의 대출 연체 문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CLO에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회사채 시장에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회사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급등하겠죠.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함께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CLO뿐만이 아니라 회사채 시장까지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무너지게 된다면 CDO가 붕괴된 것처럼 동일한 패턴으로 무너질 거긴 한데, 문제는 2008년에는 주택시장, 이게 CDO가 주택시장 쪽을, 이쪽 시장의 채무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주택시장과 같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회사채 시장이랑 동시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 구조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낮은 등급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무엇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바로 CCC 등급 회사채 금리 차트,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기준에서 이 차트를 보면은 CCC 회사채 금리 차트를 보면은 지금 상태는 12.75%입니다. CCC 등급의 회사채 금리는. 작년 말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었죠.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때 같이 이 회사채 금리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여름부터 증시는 반등을 시작을 했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과정인데, 문제는 CCC 등급이 이 과정에서 낮아지질 않고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좀 확대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자세히 봐야 할 부분은 2018년 말에 CCC 등급의 회사채 금리가 갑자기 치솟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주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한참 아래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신고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C 등급의 회사채 금리가 이걸 좀 자세히 좀 표현을 해보자면, 이때 고점 그리고 지금의 고점, 이때 고점을 지금 다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은 지금 이제 환호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회사채 시장의 금리가 좀 심상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들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을 볼 때 주식시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마치 전체 금융시장의 분위기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지만 실제 금융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채권시장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채권시장에 또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지금 이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 금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작년 말 수준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은 실제 주식시장에서 조정이 발생이 될 때는 이때 당시보다 더 많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L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신용 등급의 회사들의 기업 채무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를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수령 과정에 있는데 CCC 등급이 이제 치솟게 되고, 그리고 그 윗단계부터 이제 차례대로 치솟게 되면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신용 회사들의 회사채 금리, 그리고 우량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차이. 그래서 우량 기업들의 금리보다 저신용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차트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CCC 등급 회사채 금리 방향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당장 뭐 CLO가 붕괴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CLO가 언제 붕괴될지는 아직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상할 수가 없는데, 다만 CCC 등급의 회사채 금리 차트와 하이힐드 금리 채권 스프레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동향은 또는 분위기는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회사들이 저신용 등급의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결국 금리를 연체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곧바로 이제 시장으로 신호가 오게 될 텐데, 이것을 그동안 막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제 대출이 이제 발행이 됐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저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회사들이 지금 이자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요. 또 하나, 여기에 또 하나 큰 영향을 미친 거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입니다. 감세 정책. 이 부분은 이제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해드릴 때 또 다시 제가 기업들의 세전 이익을 지표화한 것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2008년과 좀 닮은 파생 상품인데, 심리적으로는 어떤가 보면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에서 문제가 됐던 CDO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미국의 금융업을 성장시켰던 그런 근간이 되는 시장은 바로 모기지 시장이었습니다. 모기지 시장이었는데, 모기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채무 불이행률과 그리고 안정성이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시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심리에서, 그리고 이런 착각 속에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CDO를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CLO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심리가 있냐. 일단 과거 실적이 부분적으로 역사적 평균 채무 불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과거 CLO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부분 CLO 포트폴리오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선순위 담보대출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니어 등급입니다. 높은 등급. 그래서 이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평균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무디스 투자 서비스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16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만기 보유 금융권의 평균 회수율은 무려 80%인데 이 퍼센트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무담보 채권 그리고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48.4%, 뭐 28%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80%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 때문에, 과거 통계 때문에 CLO가 아마 그렇게 무분별하게 발생이 됐고, 또 하나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친 거는 무엇이냐. 바로 제가 계속 최근 들어 강조를 했던 저금리 시대에 발생하는 기대 수익률.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대체 시장이 바로 CLO 시장입니다. CLO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신용 기업들의 채무를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AAA 등급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AA 등급의
회사채 투자를 하는 것보다 CLO의 AAA 등급의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CLO 시장이 그렇게 급부상을 한 거고 미친 듯이 발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환경에 힘입어서 뭐 아시아 국가들, 뭐 일본, 유럽, 우리나라 할 것 없이 기관들 있잖아요, 기관들. 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CLO에.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환경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이클에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BBB 등급의 회사채가 전체 회사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회사채 시장도 그렇게 탄탄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등급에 의해서 발행된 회사 채무가 굉장히 많고 특히 모건 스탠리는 적격 투자 등급의 회사채 중에서 30% 이상이 실제적으로는 투기 등급으로 평가되어야 맞다. 그러니까 뭐 재무구조를 튜닝을 했겠죠, 당연히. 재무구조를 튜닝을 해서 뭐 기업 이익을 부풀리거나 그런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아마 모건 스탠리가 이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마 39번 영상일 거예요. 하워드 막스의 메모 중에서 38번이겠구나. 38번. 37번과 38번 중에서 이 38번 영상 여기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회사채 시장과 LBO 시장에 대해서 많은 사례들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는 상호펀드 그 자금 이런 자금들의 역량 때문에 LBO 시장, LBO라는 거는 이제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서 발행되는 대출입니다. 대출 시장. 여기서 대출을 받아서 기업을 인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이 대출 발행이 무분별하게 달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공유를 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 LBO 대출을 규모를 이제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입니다. 기업의 이익.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인수하려면 인수할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 인수할 그 자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냐. 이 기업의 이익에 대한 레버리지 배율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당연히 팔고 싶은 입장에서는 최대한 레버리지 시켜서 비싸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팔려고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기업 이익보다 훨씬 높여서 재무제표를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튜닝된 영업이익의 5배나 7배 되는 그런 규모로 매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재무제표 자체가 튜닝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배가 넘어가는 레버리지 대출이 진행이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 LBO 시장, 회사 대출, 이것도 어쨌든 회사 채무와 관련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LBO의 위험과 함께 연계해봐야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회사채 발행도 정상적으로 발행이 된 게 아니에요. 영업이익을 부풀려서 담보가치를 높이면 그만큼 많은 회사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유럽이든 미국이든 회사채 발행을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채 시장도 어느 정도 부실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들의 세전 이익들, 이건 이제 미국이거든요. 미국 기업들의 세전 이익을 보면은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기업들의 세전 이익을 보면은 2015년 수준이 이때거든요. 이 점선이 바로 세전 이익입니다. 기업들의 세전 이익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2015년이랑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세전 이익 규모로 보면은 평균치로 봤을 때. 하지만 실제로는 감세 정책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지금 재무 구조가 다 튜닝이 된 상태죠. 미국들은.
그리고 그것 덕분에 기업들은 많은 더 대출을 받고, 그리고 자사주 그 자금을 뭐 설비 투자나 뭐 개발에 필요한 어떤 투자 이런 것으로 연결짓지 않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까지 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CLO 시장, 회사채 시장, LBO 시장,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싹 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절대로 이 차트만 보더라도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금리 문제, 그리고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제 감세 정책을 또 다시 추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2017년 말에 진행을 했던 이 감세 정책의 약발은 일단 지금 다 끝났어요. 근데 트럼프가 여기서 추가로 또 감세 정책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조금은 더 연장은 될 수 있겠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CCC 등급의 회사채 금리 시장과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심리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갔다 그러면 무슨 욕구가 발생을 하나요? 수익 실현 욕구. 수익 실현 욕구가 반드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알고 있어요. CLO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향후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될 때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은 수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클 거고, 그리고 큰 자금이 수익을 실현하면 할수록 나머지 자금들도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때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CLO가 대한민국 가계부채 내각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CDO 붕괴 때문에 신흥시장으로 흘러들어갔던 유럽 자금, 그리고 미국 자금, 이런 게 순식간으로 지네들 나라로 싹 다 회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흥국 입장에서는 외자 유출이 엄청나게 심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 시장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다 폭락했었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아직도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제 개인 메일로 이때 실제로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는 멀쩡했지 않느냐, 뭐 하락한 게 주식시장밖에 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로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가계부채가 지금보다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거고요. 그때도 심각했었습니다. 당하신 분들은 정말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미국 시장에서 그 하우스 푸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형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이죠, 지금. 지금의 부동산 가계부채,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가계부채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당시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지난 사이클에서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미국처럼. 근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비할 수도 없어요.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이미 대출은 다 받을 대로 다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대한민국 가계부채 내관이 터지지 않도록 제발 대외적인 이슈, 요런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처참하지 않나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그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가계부채가 올라간다고 해서 경제 위기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위험한 가계부채 수준에서도 그대로 관리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관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사건이 터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CLO 이 문제는 2008년처럼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로 번집니다. 당연히 금융위기는 경기 침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자동적으로 동반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불패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아마 굳건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뭐 조금의 하락은 있겠지만 큰 폭락을 없을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금융위기로 번지기 때문에 자산 하락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고요. 2008년처럼. 당연히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폭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39번 영상 때 한번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과거 부동산 그 주택담보대출의 그 LTV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까지 데이터만 나와서 2018년과 2019년 거를 좀 더 반영을 해야 되지만, 뭐 LTV 60% 이상이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낮아졌을 겁니다. 지금 은행들이 계속 바젤3를 강화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낮아진 상태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수치로 보자면 2008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제가 39번 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릴 때 심지어 LTV 50% 이상도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2008년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는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50% 이상의 LTV는 같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10편이죠. 210편 영상에 그 댓글로 엣지김님이 공유해주신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2019년 대한민국 10대 보고서 가계부채에 대한 영상인데, 이 영상 또 꼭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못 보신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본 영상 하단에도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CLO 문제가 곧 터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위험은 상당히 올라가 있고 단지 이것이 언제 터지느냐, 그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이 뭐 내년에 터질 수도 있고 내후년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터지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입장. 주식시장만 바라보고서 금융시장을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면에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특히 채권 시장 쪽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CLO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과거 문제를 일으켰던 CDO와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결국 대한민국 가계부채 내관을 터트리는 그런 구조랑 또 연계를 지어서 좀 알아봤고요. 이 외에도 앞으로도 이 회사채 관련 문제, 그리고 CLO 관련 문제는 주기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혹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멤버십 기능이 이미 활성화된 상태일 텐데 이번 주 금요일 영상부터는 이제 전체 공개가 아니라 금요일 영상은 이제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바뀝니다. 이 부분은 다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멤버십에 뭐 가입하지 않아도 유용한 영상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구독자분들은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